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폭력 범죄, 특히 총기 범죄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예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델타 변이가 앞으로 몇 주 뒤에는 미국에서도 지배적 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의 필요성과 시기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률에 따라 주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뉴욕주는 비상사태 종료와 함께 일상 회복을 선언했지만 접종률이 낮은 텍사스의 한 병원에서는 접종 거부 근무자를 해고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해외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이 다음 달 1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핀테크 기업 와이어발리와 공동으로 국제 송금 비즈니스 설명회 겸 서비스 체험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LA시의회가 23일 건물주가 세입자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세입자를 괴롭히는 일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폰타나 지역 10번 프리웨이에서 도난 트럭 추격전이 벌어진 가운데 트럭 운전자가 총에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지역 21개 YMCA가 최소한 1차 접종을 완료한 12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들에게 2개월 무료 멤버십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LA와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8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자금 지원 문제로 인해 내년까지 일시 중단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미국에서 61년 만에 사회주의자 지방자치단체장 탄생이 유력하게 됐습니다. 10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놓고 학교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연방대법원이 학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탈세 혐의로 미국 송환을 앞뒀던 컴퓨터 백신 회사 맥카피 창업자 존 맥카피가 스페인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표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내일 LA 지역 곳에 따라 구름 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 60도로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해외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이 다음 달 1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28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이후 미국 출국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와 신청은 모두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가 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출발일을 기준으로 약 일주일 단위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발급일로부터 한 달간 유효한 격리 면제서는 출국 전에 발급받고 출력해 한국공항 입국 시에 소지해야 하며 격리 면제서를 받더라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한국 입국 시 제출해야 합니다. LA시 의회가 오늘 건물주가 세입자들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중단하고 아파트 보수를 제때 해주지 않는 등 세입자를 괴롭히는 일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7년 2월 2일부터 작성에 들어가 이번에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검토한 후 괴롭힘의 범주를 확대했습니다. LA 내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괴롭힐 경우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고 세입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줄일 경우 렌트비 환불을 해줘야 하며 만일 피해를 당하는 세입자가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일 경우 건물주는 $5,0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최근 들어 저소득층의 무상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급증해 처음으로 8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이 990만 명, 13.9%나 급증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사실상 무상으로 정부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현재 처음으로 8천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현재 메디케이에 가입한 사람들은 8,054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부터 1년 동안 990만 명, 13.9%나 급증한 것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셧다운되면서 미국 실직자들이 직장 보험까지 상실하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시작한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이용자 8,054만 명 가운데 근 절반인 3,830만 명은 어린이들로 나타났습니다. 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아동건강보험, CHIP와 메디케이드 차일드 등을 통해 의료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에 따라 50개 주 가운데 38개 주에서 연방 빈곤선의 138%인 연소득 개인 17,800달러, 부부 24,000달러, 4인 가정 36,500달러까지 확장돼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증가세를 보여왔는데 팬데믹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폰타나 지역 10번 프리웨이에서 도난 트럭 추격전이 벌어진 가운데 트럭 운전자가 총에 맞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인 CHP 측은 오늘 자정 무렵 샌버나디노 지역 내 210번 프리웨이에서 용의자가 훔친 트럭이 반대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질주하자 이 도난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격전은 1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용의 차량은 폰타나 지역 10번 프리웨이로 진입해 시에라 애비뉴 인근 로드블락에서 유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순찰대는 도난 차량을 멈추기 위해 총격을 가했으며 용의자는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망한 용의자의 자세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도난 트럭에 동승한 주민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도난 트럭은 샌버나디노 지역 5400블락 인더스트리얼 파크웨이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와 라스베가스를 잇는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자금 문제로 인해 내년까지 중단됐습니다. LA와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8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자금 지원 문제로 인해 내년까지 일시 중단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공사를 전담하는 브라이트라이트 회사 측은 지난달 연방의회 미팅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 파트너십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하원 교통 및 인프라위원회 소속 디나 타이터스 하원 의원은 민간 투자 없이 고속철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브라이트라이트는 공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파트너십을 맺을 경우 빠른 시일 내 완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트라이트 서부지국은 빅터빌, 라스베가스 고속철도를 먼저 완공한 이후 LA 라스베가스 고속철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빅터빌을 연결하는 고속철 구간의 대부분은 현재 남가주와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 15번 프리웨이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고속열차는 시간당 200마일의 속도로 이 구간을 85분에 주파하게 됩니다. 빅터빌 라스베가스 고속철도는 오는 2023년 완공이 될 예정에 있어 주민들은 샌버나디노 카운티 빅터빌에서 고속철도로 라스베가스까지 1시간 15분이면 여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브라이트라이트 측의 마이클 라이닝거 CEO는 운전해서 가기에는 멀고 비행기를 타고 가기에는 가까운 이 구간에 고속철도가 운행되면 수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핀테크 기업 와이어발리와 공동으로 국제 송금 비즈니스 설명회 겸 서비스 체험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 소식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해외 송금 서비스 기업 와이어발리가 오는 28일 월요일 미주 한국일보 본사 건물에서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해 새로 출시한 모바일 한국 송금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온라인 송금 서비스 업체 와이어발리는 비즈니스 한국 송금도 은행에 가지 않고 모바일로 편하고 저렴하게 송금이 가능한 비즈니스 송금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기업 전용 송금 서비스인 와이어발리 비즈니스는 가입과 거래가 모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며 건당 최대 50만 달러까지 한도를 제공합니다. 24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송금 수수료가 회당 10달러 미만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은행 송금에 비해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와이어발리는 현재 신규 등록하는 고객에게는 금액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올 연말까지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와이어발리는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국제 송금 설명회 겸 이번에 새로 출시한 모바일 비즈니스 송금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오는 28일 오전 11시 미저 한국일보 본사가 위치한 한인타운 내 3731 위셔블바드 10층에서 마련하고 관심 있는 사업주들을 초청합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분들에게는 1년 송금 수수료 면제, 환율 30% 우대, 전담 어카운트 매니저 지정, 패스트트랙 송금 등의 우대 서비스 혜택이 주어지며 사은품과 점심이 제공됩니다. 설명에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에서 와이어발리 참여 이벤트 배너를 통해 RSVP를 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 신청을 받고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와이어발리는 2016년에 설립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수수료 없는 실시간 해외 송금이라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현재 북미에서만 1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가주 53지구 미겔 산티아고 하원 의원실이 뽑은 올해의 비영리 단체에 선정됐습니다. KYCC는 가주 상원 의원실과 하원 의원실이 선정한 가주 내 최우수 비영리 단체 100군데 중 한 곳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 의원은 KYCC는 코로나 확산 이후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 왔으며 아시안 증오 범죄 등 인권 문제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 주민들을 대표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였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KYCC의 송정호 관장은 불확실성이 크고 아시안 증오 분위기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KYCC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한인타운 공동체에 대한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며 KYCC는 커뮤니티 주민들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를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최우수 비영리 단체 선정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비영리 협회의 젠 마사오카 대표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팬데믹과 자택 격리로 인해 일선에서 드러내지 않고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지역 21개 YMCA가 최소한 1차 접종을 완료한 12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들에게 2개월간 무료 멤버십을 제공합니다. 무료 멤버십은 카이저 퍼머넨티로부터 받은 $20만 상당의 그랜트로 이루어진 것으로 신규 회원 제한 인원이 다 채워질 때까지 제공됩니다. 청소년들이 2달 동안 YMCA 무료 회원권을 얻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카드를 LA YMCA 측에 제시하면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첫 픽업 트럭 산타크루즈를 엘라바마 공장에서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올류 2022 산타크루즈는 현대차가 4세대 준준형 SUV 투싼을 기반으로 개발한 최초의 픽업 트럭입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이달 양산으로 시작으로 이르면서 이번 여름에 고객에게 인도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17분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먼저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입니다. 하일랜드 구간부터 조금씩 정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헨가 블루버드 구간부터 선셋 블루버드까지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추돌 사고가 발생한 지역도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말햄 블루버드 구간 추돌 사고 조금 전에 일어나서 왼쪽 두 차선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101번 프리웨이 건너편 사우스 방면 보겠습니다. 선셋 블루버드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면서 멜로즈와 노르만디 애비뉴 구간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벨몬트 애비뉴와 글렌델 블루버드 구간까지 정체 길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원온 애비뉴 구간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폭력범죄, 특히 총기 범죄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예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염병 대유행 와중에던 지난해 대도시에서 살인사건이 30% 급증하고 총기 공격이 8%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폭력범죄 증가가 사회 문제화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법무부, 주와 지방정부 당국자 등과 관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역사적으로 여름에 범죄가 증가한다며 우리가 전염병 대유행에서 벗어나고 정상화함에 따라 여름 범죄 급증은 평소보다 더 확연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이에게 고의로 팔거나 신원조회를 게을리하고 범죄에 사용된 총기 추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총기 판매상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총기상을 죽음의 상이라고 지칭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뒤 우리는 당신이 거리에서 죽음과 대혼란을 팔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회를 향해서는 공격용 무기 금지, 총기 제조사의 책임 면제 조항 철폐를 포함한 총기 규제 입법을 통과시킬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는 분열된 의회가 이를 입법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책에는 연방정부가 교도소 출소자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기업에도 이를 장려함으로써 상습범을 줄이고 이들에게 더 많은 연방주택 구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 3,50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전염병 대유행 이전보다 더 많은 수준의 법 집행 인력을 채용하고 지역사회의 폭력 중재 프로그램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발표와 관련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잠재적 책임일 수 있는 범죄에 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에 주목했습니다. 인도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8월 말이면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고 미국에서도 앞으로 한 달 정도면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델타 변이가 앞으로 한 달 정도면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되려면 몇 달 걸릴 것이라던 지난주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의 예측보다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Right now it's at 20%, Savannah, of our isolates, so you would expect just the doubling time in several weeks to a month or so, it's going to be quite dominant. 유럽도 초비상입니다. 오는 8월 말이면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 10건 가운데 9건은 델타 변이 때문일 것이라고 유럽 질병 예방 통제센터가 밝혔습니다. 현재의 확산 속도대로라면 8월 초에는 델타 변이가 신규 감염의 70%, 8월 말이 되면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미 지배종으로 올라선 영국에서는 현지 시각 23일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16,000명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전날보다 4,5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난 2월 초순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이 더 높은 델타 플러스 변이도 41건이나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델타 변이가 몇 주 안에는 지배적 종이 될 거란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의 필요성과 시기를 놓고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의 임상시험 결과로는 부스터샷을 언제 맞는 게 좋을지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미국에서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주. 최소 1회 접종률이 성인의 70%를 넘어서면서 일상 회복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현지 시각 24일부터 비상사태를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state of emergency that I had declared in consultation with Commissioner Zucker, a health emergency, it expires tomorrow. It will not be renewed.
다만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스크 착용과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CDC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과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남부주에서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병원은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거부한 직원 153명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처분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접종 의무화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e have a private employer saying to their employees that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you have to participate in a vaccine trial. That's never happened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법원은 백신 의무 접종은 직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본분을 다하려는 병원의 노력이며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접종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공보건 위기를 맞아 미국 곳곳의 의료기관에서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갈등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이 메신저 리보핵산 기술로 개발된 제약사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젊은 층에 드물게 발생하는 심장질환 사례와 연관됐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FDA는 이들 백신을 맞은 뒤 젊은 층 일부에서 발생하는 심근염 사례에 대한 경고 문구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FDA 백신 공급 부서의 노런 핑크 부국장은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의료진과 간병인, 백신 접종자에게 경고사항을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 자문그룹도 이 같은 사례를 언급했지만 백신 접종 후 심근염을 앓은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증세를 벗어나 건강을 되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CDC는 30살 이하 백신 접종자 중 심장질환으로 309명이 입원했고 이 중 295명이 퇴원했다며 의료진의 심근염이나 심남령 발생 여부를 주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심장질환은 12살부터 39살 사이 접종자 100만 명당 12.6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차 접종을 마친 12살부터 24살 사이 남성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미국과의 접촉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리성권 북한 외무상의 담화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리 외무상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외교에 여전히 열려있고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대화 거부에도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화 거부에는 미국의 성의 있는 선제 조치를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외교에 열려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 테이블 마련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미국의 대화 촉구에 선을 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엔 변화가 없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계속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오늘 미군이 중국에 대한 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오늘 2022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국방 예산은 태평양 억지 이니셔티브에 50억 달러 이상을 책정하는 등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명백하게 보고 있는 당면 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달 초 중국 태스크포스가 작업을 마친 뒤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억지 강화, 영내 동맹, 파트너와 네트워크 재활성, 첨단 능력과 새로운 운용 개념 개발 가속화를 도울 국방부 전반의 노력을 시작하는 지시를 발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중국이 유일한 우리의 도전은 아니라며 우리의 예산은 러시아의 호전성, 특히 사이버 영역에서의 대응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예산은 우주 미사일 방어, 더욱 정교한 감지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능력 증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미군의 목적은 단순하다. 국내외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국의 헌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군의 첫 과제는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며 억제가 실패하면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게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된 5개 중국 기업을 상대로 미국 기업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호신실리콘 산업, 신장센상 건설병단 이렇게 5개 중국 기업을 미국 기업의 수출 제한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 회사들의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기업들은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이슬람 소수 민족의 인권 탄압과 강제 노동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울러 이번 수출 대상에 포함된 호신 실리콘 산업에 대한 수출 수입 금지 제재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관 국경 보호국은 중국 신장의 강제 노동을 이유로 이 지역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로부터의 수입은 전면 금지되며 폴리실리콘을 강제 노동으로 생산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통관이 허락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에 들어가는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세계 공급량의 절반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미국에서 61년 만에 사회주의자 지방자치단체장 탄생이 유력하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뉴욕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버팔로의 민주당 시장 경선에서 38살의 흑인 여성 후보인 인디아 월튼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직 시장인 바이런 브라운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개표가 막바지에 들어선 상황에서 표 차이가 7%포인트까지 벌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가 바뀌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승리를 선언한 월튼 후보는 미국 내 사회주의자와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단체 민주적 사회주의자 DSA 그리고 노동가족당인 WFP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월튼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1960년 밀워키의 프랭크 자이들러 시장이 사임한 이후 61년 만에 주요 도시에서 사회주의자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쿠바 경제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또 통과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유엔 총회는 오늘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봉쇄를 규탄하고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84표, 반대 2표로 채택했다고 AP가 보도했습니다. 1960년부터 60년 넘게 계속되는 미국의 쿠바 제재를 비판하는 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된 것은 1992년 이후 29년째입니다. 미국은 쿠바 혁명 후 미국 시민과 기업들의 자산이 국유화되자 고강도 경제 봉쇄에 나섰습니다. 이날 미국 외에 이스라엘이 결의안에 반대했고 브라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는 기권했습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6년 7월 쿠바와의 관계를 정상화한 뒤 유엔 결의안 표결에 처음으로 기권했으나 이듬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드니 헌터 주 유엔 대표부 정무 참사는 이날 표결에 앞서 미국의 제재가 쿠바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인권을 증진하며 쿠바인들의 기본적 자유 행사를 돕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50억 달러에 이른다며 트럼프 전 행정부의 조치를 신속히 되돌리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민주당 정부의 배신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로드리게스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도 미국의 제재 탓에 자국민들이 의료용품과 생필품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10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놓고 학교 와버린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학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펜실베니아주 마하노이 하이스쿨에 다니던 브랜디 레비가 이 지역 교육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측이 레비의 치어리더 활동을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레비는 마하노이 하이스쿨에 재학하던 2017년 학교 치어리더 대표팀 선발에서 탈락한 지 이틀 뒤 편의점에서 친구와 함께 소셜미디어 스냅챗에 가운데 손가락을 세운 사진과 함께 F월드로 학교와 치어리더 팀 등을 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24시간 뒤 자동 삭제됐지만 그 전에 원본을 캡처한 스크린샷이 퍼지면서 교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학교 당국은 레비가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학년까지 1년간 치어리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레비와 부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징계 무효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전미 시민자유연합 ACLU가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모두 원고가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필라델피아 소재 제3연방항소법원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레비의 발언에 대해 학교가 학생의 특정 발언을 규제할 권한을 갖는다는 1969년 팅커대 네모인 교육구 사건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학교 밖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2심과는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탈세 혐의로 미국 송환을 앞뒀던 컴퓨터 백신 회사 맥카피 창업자 존 맥카피가 스페인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맥카피가 바르셀로나 구치소 감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성명을 통해 맥카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페인 법원은 맥카피의 미국 송환을 허가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2016년에서 2018년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맥카피는 그해 10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맥카피는 검찰의 기소 배경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스페인 검찰은 맥카피는 탈세범일 뿐이라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맥카피가 해당 기간 수백만 달러를 벌어놓고 그 어떤 소득 신고도 하지 않았고 부동산, 차량, 요트 등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 억만장자가 된 맥카피는 2016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존 맥케인 전 상원 의원의 부인 신디 맥케인을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대사에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AO는 로마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맥케인 전 상원 의원은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지낸 거물 정치인으로 공화당원인 신디 맥케인의 대사 지명은 초당적 정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로 풀이된다고 뉴욕타임즈는 평가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신디 맥케인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데 대한 보훈의 성격도 있습니다. 신디 맥케인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트위터에 남편과 바이든 부통령은 상원에서 함께 일하기 전부터 30년 넘게 우정을 나눠왔다며 그래서 나는 두 사람의 우정을 축하하는 비디오에 참여하라는 바이든 대선 캠프의 초대를 영광스럽게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디 맥케인은 동영상 연설에서 바이든 후보와 남편의 우정을 언급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줄곧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30년 넘게 쌓은 우정은 바이든 후보의 중도 온건 성향을 강조하면서 초당적 정치를 펼칠 관록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맥케인은 생전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날카롭게 비판해 트럼프 진영과 정통 보수 진영 간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남편 사후 신디 맥케인도 트럼프 비판을 이어가 반 트럼프 공화당원들의 바이든 지지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연기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룬 가운데 연기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현지 시간 25일 결정하겠다는 뜻이 강해 결정 이후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최고위가 경선 연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루면서 찬반 의원들은 장외 대결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경선 일정을 어디서 확정할 수 있느냐로 갈렸습니다. 경선 연기 반대쪽은 내일로 예정된 최고위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거는 당원 당규에 따른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당무위에 의안 상정하는 것은 최고위의 권한입니다. 연기 찬성 쪽은 당 지도부에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시도지사까지 포함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헌의 24조에 보면은 당무위원회를 당무위원들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이제 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여권주자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통 큰 양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 지사는 이미 그럴 뜻이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결국은 소탐 대실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신뢰 추락 가능성을 지적하지만 경선 연기가 되면
그 사이 이재명 흔들기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읽힙니다. 송영길 대표 역시 경선 일정을 연기할 상당한 사유가 없는 만큼 예정대로 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180일로 정해진 당헌 당규에 따라 대선에 대한 기본 계략 일정을 수립해서 모레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때 의견을 모아 결정하도록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대선 경선 기획단에 기존 규정을 전제로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한 것 자체가 사실상 선거 사무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뜻대로라면 내일 경선 연기 불가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결정 이후 반대파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송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 선언 시기는 앞서 예정했던 27일 무렵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 엑스파일 논란과 장모 사건 선고 등 잇단 악재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윤 전 총장의 숙제입니다. YTN입니다. 애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 선언 시점은 오는 27일 무렵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총장이 이제 정치 참여선을 하지 않습니까? 말다시피 6월 말 7월 초. 날짜는 아마 27일 검토했는데. 그런데 윤 전 총장 측은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6월 말 7월 초를 고민 중이라며 사실상 27일 이후로 선언을 미뤘습니다. 대변인 사태와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엑스파일과 관련해선 윤 전 총장이 처음으로 불법 공작이라며 역공에 나선 가운데 문건의 신빙성을 놓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송영길 대표께서 이것을 전부 제작해서 유통시킨 원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엑스파일 내용은 윤석열 총장이 전부 다 해명을 해야 돼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윤 전 총장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출마 선언 시기를 정할 주요 변수입니다. 무죄가 난다면 윤 전 총장은 가뿐히 정치권에 등판하겠지만 유죄가 나온다면 방어 논리를 충분히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등판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이 장모 의혹과 관련해 10원 한 장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부랴부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윤 전 총장이 공식적으로 나선다면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실의 시간이 온 것이죠. 그것뿐이에요. 그게 뭐 엑스파일이고 뭐고 할 것도 없죠.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다. 대선 출마 선언 전과 후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전원 정치에 의존했다면 선언 후에는 본인이 직접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계산 실수로 점수를 잘못 매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류의 심각성에 따라 공공기관별 점수가 등급이 대거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평가로 기관장이 해임될 수도 있는 등 공공기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YTN에 보입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윤리경영과 관련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여 윤리경영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LH 등 기관 21곳이 미흡 이하 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국보육진흥원 등 4곳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까지 나선 발표 뒤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계산 실수로 공공기관별 점수와 등급이 뒤바뀐 겁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느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발생했는지 최대한 속도를 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다만 이번 오류가 기재부의 잘못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교수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독립적인 평가를 진행해 점수에 개입하지 않고 매겨준 대로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오류는 민간 평가단이 각 기관의 지표별 등급과 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평가에 따라 공공기관별 성과급에 영향을 받고 얼마 전처럼 기관장 해임 공고까지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검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수정한 공공기관 평가 점수와 등급을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다섯 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지표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71.34포인트 하락한 33,87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60포인트 떨어진 4,24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47포인트 오른 14,27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S&P 500지수는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다만 S&P 500지수는 역대 최고치보다 0.36% 낮은 상태로 고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조기 긴축에 따른 시장의 불안을 누그러뜨리면서 주가는 개장 초부터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5주 연속 감소한 가운데 상승했습니다.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3센트 오른 배럴당 7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 근방에서 거래됐습니다. 브렌트유 가격도 이날 배럴당 75달러를 웃돌면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가는 원유 재고가 계속 줄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여행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이날 지난 18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761만 4천 배럴 줄어든 4억 5,906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원유 재고는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휘발유 재고는 293만 배럴 줄었고 정제유 재고는 175만 4천 배럴 늘어났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휘발유 재고는 80만 배럴 늘고 정제유 재고는 6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33,000달러 선을 유지하는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69% 상승한 코인당 33,27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한때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는 3만 달러대가 무너지면서 29,300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6월 23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LA 지역 오늘 저녁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람은 9마일 정도로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62도에서 63도가량 머물겠고 내일 역시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내일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낮 최고 기온이 76도에서 77도가량, 밤 최저 63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낮 최고 84도, 밤 최저 56도, 해안 지역은 낮 최고 70도, 밤 최저 60도가량 되겠습니다. 한편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일요일 낮 최고 기온 89도에서 90도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바람은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 밤 최저 기온 7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낮 최고 86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은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가량, 밤 최저 기온은 66도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현재 기온 73도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종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마련합니다. 잠시 후 6시에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2부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